매달 10일 간격으로 진행되는 유튜브 무료 특강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네, 이제 2차전지 종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11월 들어서 시장이 밀리면서 2차전지도 함께 밀렸습니다. 현재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전에 그 투자 진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요, 10년이 뭐야, 한 15년 정도 하신 분들은 우리나라 하면은 코스닥 하면 어떤 업종이었는지 기억나실 겁니다. 바이오 제약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바이오 제약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2차전지랑 보면.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의 중간에 있는 건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그때 당시에도 바이오 제약이 참 저는 문제가 뭐냐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너무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뭔가 이제 실적이 나오고 바로바로 뭔가 나오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딜레이가 있는데 그 딜레이를 참 못 기다렸다, 사람들이.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있으니까 이제 업종이 올라가고 떨어지고 우리가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되게 재밌던 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업인데도 셀트리온 올라가면 이 업종이 다 올라가고요, 셀트리온 떨어지면 다 떨어졌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딱 지금 2차전지도 그래요. LG엔솔이랑 관련도 없는 기업이 빠지면 LG엔솔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SDI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업종 자체가 지금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진짜 그 버블의 끝자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당시엔 버블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업종 자체가 뭔가 리프레시가 잘 되면은 지난번 그 고점 자리도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건 잠시 후 설명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런 걸 봤을 때 2차전지 업종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정말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은 업종인데다가 조금 위어더 월드 느낌이 좀 있어요. 뭐 갑자기 뭐 불나면 다 밀려요. 차에 불나고 뭐 불나고. 근데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배터리잖아요. 여러분 그 배터리, 휴대폰 배터리 이제 갈아 끼우고 하던 그 시절에 휴대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터리 오래 쓰면 배터리 이렇게 부풉니다. 그죠? 그럼 이제 뭐 항상 대리점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폭발 위험 가능성이 있으니까 새로 구매하시거나 바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아요. 모든 배터리는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항상 폭발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그게 자동차에 들어갔고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인 부분인데, 사실 이것도 이 배터리 업종에서 풀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작년 올해 인터배터리라는 행사를 2년 정도 가봤을 때, 확실히 이 화재라든지 이 열폭주 이거에 대해서 몇 년 전보다는 엄청난 개발을 했습니다. 확실히 안정화가 들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불나면 다 떨어지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CATL이래, 뭐 아니면 뭐 중국산 이상한 데 거래, 뭐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뭐 LG엔솔 것도 뭐 불났대. LG엔솔 것도 LG엔솔도 불이나? 불 나죠. 그러면 안 나는 배터리는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배터리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어느 정도 충격이 가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걸 버티거나 혹은 못 버티거나 달라지는데, 아무리 배터리를 잘 만들어도요, 밖에서 때리면 다 불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런 기사 하나하나에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것도 그랬어요. 바이오 제약도 그랬어요. 어떤 한 회사가 비슷한 임상한다 하더라. 실패했다. 그럼 요 비슷한 임상한 회사를 다 밀었어요. 갖다도 다 밀었어요.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뭐 전체적인 어떤 의견을 좀 다시 정리해서 드리면은, 2차전지는 너무 억울하게 다른 회사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배터리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업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대신 오히려 우리 2차전지 업종에는 좋은 소식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먼저 ESS 시장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ESS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ESS는 제가 예전에 그 테슬라, 예전에 한 3, 4년 됐나요? 그때 테슬라의 어떤 새로운 매출 구조, 너무 많은 분들이 전기차 하길래 테슬라의 새로운 매출 구조를 제가 딱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슈퍼차저랑 이제 전기차 이 전장 기술, ESS 기술. 근데 이제 그걸 했더니 어떤 분이 그때 리플이었나 뭐로, 그때 정말 코딱지만한 매출 가지고 뭘 바라냐,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지. 그러길래 제가 이게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그게 아닌데, 전기차는 어느 정도 안정궤도 올랐으니까 나머지 매출을 살리려고 노력할 텐데. 그리고 사업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나의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한 곳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럼 걔 끊기면 내 인생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도 다변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돈도 여러 군데서 벌릴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사업가의 기본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똑같잖아요. 전기차 놔두고 뭐 관련, 이제 주식 가지고 관련은 없지만 스페이스X, 뉴럴링크, 스타링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자기가 중간에 있고 그 모든 산업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 생활에 들어온 게 일론 머스크의 꿈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테슬라랑 스페이스X랑 아무 주식 상관도 없는데 뭔 소리냐? 상관 있죠. 리더가 일론 머스크인데, 일론 머스크 회사들인데 왜 상관이 없어요? 뭐 주식 가지고만 연결이 됐어야 뭐 상관이 있는 거예요? 지분법이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런 걸 연결시켜 놓지 않은 이유가 깔끔하잖아요. 그런 거 연결시켜 놓으면은 여기서 만약 뭐 하고 싶으면 이쪽 눈치 봐야 되지, 저쪽 눈치 봐야 되지. 오히려 전 지금 일론 머스크가 회사를 운영하기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 생각해요. 이래도 보상한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ESS는 다시 돌아서 ESS는 사실 테슬라의 어떤 미래 성장 매출, 그리고 우리나라 LG엔솔이나 우리나라 삼성 같은 기업들, 그죠?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한테 ESS가 정말 좋은 새로운 매출처가 됐잖아요. 그동안은 뭐 양극재 팔고 음극재 팔고 이런 것만 됐는데 이제는 ESS에 대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잡혔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보조금을 제외해도 이제 수익으로 넘어올 수 있는 기업들도 생긴 것처럼 오히려 ESS는 당분간 이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ESS도 결국은 배터리예요. 결국 배터리잖아요. 전기 저장해 놓는 저장 장치인데 배터리도 전기 저장 장치잖아요. 똑같은 건데 크기가 확장됐다 그뿐이죠. 그럼 나중에 그러면은 ESS에 불나면 또 그거 가지고 또 관련주 밀어버리실래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ESS에 불났을 때 거기는 워낙에 또 많이 돌아가니까. 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 보자고요. 배터리랑 ESS는 같은 라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ESS가 우리 기업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한테는 정말 좋은 새로운 매출 구조가 만들어진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SS 관련 배터리 3사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좋습니다. 좀 많이 좋은 모습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그동안 보면 우리나라 배터리 3사들이 배터리만 팔거나 뭐 소재만 팔거나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새로운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실적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좀 잘 먹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꽤나 많은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의 이런 제품들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3사 전망이요, 다 긍정적이다. 맑음. 순서로 가볼까요? 저는 일단 LG엔솔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LG엔솔은 태생 빼고는 다 좋은 회사다. 네, 태생은 물적 분할, 제가 정말 싫어하는 물적 분할이기 때문에 태생 빼고는 다 좋은 회사다. 그래서 1등의 LG엔솔, 그리고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 삼성 SDI가 테슬라 향 얘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SK 오늘 등에 덮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봤을 때 현재 사실 지금 순위를 따져보면 LG엔솔,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맞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삼성 SDI를 좀 뒤로 놓고 보기엔 무리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삼성 SDI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조금 관심을 가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한번 순위를 바꿔볼게요. LG엔솔 1등, 삼성 SDI 2등, 그리고 SK이노베이션 3등,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잘해요. 에코프로 그룹 자기들 사업은 잘하고 있거든요. BM부터 이제 실적도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실적이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고 턴어라운드 한다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 BM이나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을 매수하신 분들은 저기 위에 그 자극적인 숫자를 보시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수급이 뭔가 강력하게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오늘은 지금 제가 잠깐 보니까 에코프로 BM이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네요. 1.53% 반등을 하고 있긴 있는데, 지금 정도 자리면은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27일 날 한번 18만 원대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그냥 잘 쉬어가는 과정이고 적절히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정도 자리면 오히려 진입을 해보셔도 되겠네요. 네, 저는 오히려 이번에 내려갈 때 좀 숫자가 깨져가지고 많이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자리면 지지를 좀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되면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돌릴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해서 에코프로 BM 같은 기업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들은 여전히 투자의 매력은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포스코 그룹주에 대한 전망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코 그룹, 포스코 홀딩스, 일단 정말 많은 걸 얻어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 뭔가 리프레시 시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얻어맞을 거를 그냥 매도 그냥 그죠? 제일 처음 맞는 게 맞다. 또 그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 그룹은 이제 박태준 회장님 때부터 철강 위주의 기업이었죠. 근데 너무 철강 위주로 몰려 있으니까 이 철강 판매량에 따라 가지고 되게 많이 바뀌는 그런 기업의 분위기였는데, 매출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여러 개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2차전지 소재 쪽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되게 많이 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좋아야 되는데 두 개가 같이 안 좋죠. 철강은 중국 경기 안 좋아가지고 수요 낮죠. 게다가 또 엔젤 등이 없고 일본산 철강 들어와서 또 우리나라 철강 또 밀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나와서 철강 좀 힘들고, 2차전지 소재 투자했더니 2차전지 캐즈민이 뭐니 하면서 시장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포트를 늘리려고 했었는데 둘 다 좀 어려워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기다리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HMM 인수, 그죠? 조선사를 인수하겠다는 얘기가 나왔고, 지금 실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그 인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소재를 넘기고 수출을 하고 철강 수출할 때 그 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오히려 그 물류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미래를 위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문제예요. 왜? 워낙 덩어리가 크잖아요.
인수를 하면 뭐 하려면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나마 이제 유보자금 가지고 이제 버티고 있었는데, 그런데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준다고 하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 안 그래도 지금 불안불안한데 있는 돈까지 쓴다고,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중에 이 인수가 체결이 됐을 때 중요한 포인트는 포스코홀딩스가 과연 그 인수 자금을 현금 캐시로 주느냐 아니면 주식 수합으로 주느냐, 그 방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캐시로 줄 가능성이 커요. 왜냐면은 주식으로 주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M&A를 하잖아요. 내 회사 주가가 정말 고점이다 생각될 때 주식을 줍니다. 낮으면 안 줘요. 왜? 지금 낮을 때 주면 주식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주식이 올라가면은 우린 더 많은 돈을 준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하는지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랬을 때 캐시로 준다 하면은 지금 이자율이 여전히 높은데 그걸 뭐 론 받아가지고 유보자금 빼가지고 돈으로 준다고?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가 니들 회사 지금 주가 안 높다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똑같이 제가 몇 년 전에 경기 침체설이 있었을 때 말씀드렸거든요. 경기 침체가 다들 온다고 했을 때 아닌데 M&A 업계에서는 인수를 했을 때 주식으로 주는 회사가 하나도 없어. 그 높은 금리에서 다 현금 주던데, 이렇게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도 안 믿으셨죠? 근데 경기 침체 안 왔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포스코 그룹, 그래 기왕이면은 뭐 나중에 주가 쭉쭉 뽑을 때 수조 원짜리 인수를 발표해버리게 되면 주가가 늘릴 수 있잖아요. 오히려 밑에서 털 거 다 털고 그냥 회사의 이 운영 방안 자체 다 오픈시켜버리고, 그리고 나중을 준비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어가지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존 저의 투자 의견은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고 투자 가능성이나 매력 또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포스코홀딩스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좀 말씀드렸던 목표가가 있긴 있어요. 아시겠지만 뭐 제가 또 이 얘기하면 또 아마 비판을 받을 텐데, 저는 포스코홀딩스는 그냥 한 100만 원 정도는 갖다 대놓고 있어야 정상인 기업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간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포스코란 기업을 설마 여러분 단타 치실 건 아니잖아요. 그죠?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업이 LNF 많이 들고 계시는데, LNF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NF. 일단은 저는 사실은 저한테 누가 이제 2차전지 개별 기업을 물어보면은 LNF는 탑3는 아니에요. 사실은 탑3 아닌데, 뭐 다행히 최근에 주가가 좀 반응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차트상 보면은 BM이랑 LNF가 비슷합니다. 한번 확 치고 올라왔다가 10월 말쯤에 고점 만들고 좀 쉬어주고 있는 과정인 것 같은데, 뭐 기술적으로 보거나 회사 내적으로 보더라도 사실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정도면 이제 한번 진입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상위권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수요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좀 어느 정도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든 로봇에 다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그죠? 선 끼고 다니는 로봇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나와 있는 제품들이 좀 나오고 나서 사실은 분석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이게 대량 양산을 거쳐가지고, 최근에 여러분 유튜브 보셨겠지만 1억짜리를 누가 샀는데 프라이팬 하나 못 뒤집고 바닥에서 넘어지고 거의 떼 쓰는 것처럼 들어 누워있고,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예, 진짜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안드로이드 수준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도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휴머노이드에 들어가는 이런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당장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휴머노이드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저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요 의견은 제가 추후에 설명을 드리는데, 만약 휴머노이드가 진짜 우리 생활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너무 우리 생활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온다고 하면요, 당연히 관련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충분히 있죠. 네. 이제 2차 전지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이 살아나야 주가가 쭉쭉 올라갈 것 같은데, 전기차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전기차 시장, 일단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시장이죠. 일단 1차 치킨 게임이 끝났고, 결국 이제 이 치킨 게임의 승자는 뭐 저는 테슬라라 보고 있거든요. 물론 테슬라가 옛날만큼 많이 안 팔릴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한 업종에서 한 제품이 그 시장을 장악하는 거를 저는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 그랬잖아요. 전체 자동차를 전기차화 시키겠다. 그것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봐요. 현실성 제로입니다. 아니 이미 수백 년 동안 내연기관 차가 있어 왔는데, 그 수백 년 동안 이걸 다 없애버리고 전기차로 하겠다? 그러면 그 전기차 밑에 있는 1차 벤더, 2차 벤더 정말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이 산업을 영위해온 사람들은 다 죽어라는 건가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라 봐요. 정말 현실성 없는 거라 봤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시장을 어쨌든 이제 자동차 시장을 서로 이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내연 기관이 압도적으로 높을 것이고, 그리고 여기를 수소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온 방식이거든요, 지금. 근데 일단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제 후배가 저한테 형 전기차는 언제쯤 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가가 반등하기 시작했을 때. 자, 제가 지금 유가가 낮다라고 얘기하면요, 분명히 주유소 가봐라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유가는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오늘 가가지고 사우디에서 퍼와가지고 우리가 쓰는 거 아니에요. 선물 거래라고 1년 혹은 몇 년 후의 거를 미리 지금 기준으로 몇 년 후에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선물, 즉 퓨처 굿즈죠. 그러니까 미래 거를 미리 계약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비쌀 때 사왔었던 그 거를 들고 와서 지금 유가는 국제유가,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세 개를 몇 년치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이 과연 높은 수준인지. WTI, 브렌트, 그리고 두바이, 제가 다 띄워드릴게요. 이 세 개 차트 보시면은 평균적으로 높지 않아요, 지금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넣는 그 기름은 몇 년 전에 선물로 사온, 비쌌을 때 사온 그 기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름이 비싸다 생각하는 건데, 국제유가는 낮습니다, 지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턴어라운드 한 시점이 된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이제 유가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전기차가 더 인기가 많아지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WTI나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유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잖아요. 그럼 유가가 너무 비싸. 그러면은 유가 비싸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전기차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나 아니면 이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나 아니면 이제 이 판매량이 증가한 시점은 WTI, 두바이, 그리고 이제 두바이유, 브렌트유가 다시 상승 전환해서 반등하는 그 시점에 더 전기차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요, 밑쪽에 있을 때 계속 이제 매수, 투자, 이렇게 하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당장 오늘 말씀드린 데 가지고 당장 뭐 내일부터 올라가요, 다음 주부터 올라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업종, 전기차 업종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을 리드해주는 업종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매수만 하면 막 진짜 11%씩 올라가던 그 몇 년 전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그때랑 다릅니다. 그때가 비정상이었던 거예요. 이제 지금은 이 배터리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균형 가격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이 더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국제 3대 유가가 반등해서 상승 추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로봇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젠슨항 CEO와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깐부회동으로 로봇주가 움직였었는데요. 로봇주들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로봇주, 우리가 앞에서 휴머노이드 얘기를 하고 넘어왔지만 휴머노이드가 있고 또 일반 공장에서 쓰는 그런 기기들도 또 있잖아요. 근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거의 휴머노이드에 근처에 갔죠. 엄청난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고, 사실 우리나라의 로봇 관련 기업들, 예전에 경기 침체설이 있었던 때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어떤 업종에 투자하시는지를 제가 그때 보시라, 이게 시장 턴어라운드 할 때, 그리고 아니면 그 미래의 먹거리를 삼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로봇주에 관심을 가졌거든요. 로봇주랑 바이오 제약, 이쪽에 관심을 삼성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동안 계속 있었던 관심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뭐 회동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뭐 또 새로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뭔가 얼라이언스가 좀 나온 느낌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진짜 휴머노이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잘 맞춰주는지가 좀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로봇들이 진짜 막 미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의 로봇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능 개발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최근에 국내 로봇 관련 기업들 뭐 관심 있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요, 일단 전 얘기 안 해요. 당장은 숫자가 좀 보이고 나중에 좀 안정적인 상황, 그 이후에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고요. 뭐 오히려 해외 로봇 관련 기업들은 그냥 저는 테슬라가 맞다 봐요. 뭐 옵티머스 조만간 이제 아마 나온다고 하니까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바이오주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장이 흔들릴 때 바이오 종목들만 견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일단 첫 번째로 금리 인하기에 수혜는 바이오주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에서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이에 따라 가지고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이 좀 좋은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나라도 관련 기업들도 좀 좋은 모습 보였죠. 게다가 우리나라 내에서도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글로벌 빅파마의 블록버스터급의 약들의 라이센스가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 라이센스를 사와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시밀러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약도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전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는 전 당연하다 봐요. 되게 재밌죠. 근데
얼마 전까지 관심도 없고 거의 2021년도 이후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이오 제약에 대한 투자 의견은 이어가셔야 된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2차 전지랑 바이오 제약이요. 어쨌든 코스닥 기업들이 많잖아요. 비슷할 거예요. 바이오주는 뭐다? 위아더 월드입니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올라가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고 걔네들 안 좋잖아요. 아무 관련 없는 기업들도 주가가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각 기업들마다 굉장히 많은 수주 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좋대.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저는 가능하다. 바잉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에 상승장 왔을 때 코스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네. 이제 일부 의견은 그 돈들이 순환매가 돌아서 코스닥으로 많이 흘러 들어올 것이다. 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바이오나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들어와야죠. 미국도 보시면은 M7이 이끌어가지고 걱정된다라고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게 또 수급이 돌아가지고 러셀 2000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러셀 2000 지수 아시겠지만 미국의 중소형주들 다 몰려있는 지수죠. 순환매예요. 제가 봤을 땐 정말 긍정적인 어떤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나라는 연기금 걱정을 하는데 연기금은 국내 주식도 올린다고 하니까 그것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다 필요 없고요. 국내 주식은요 그냥 순환매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정치인분들 제발 이 세금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요 알아서 지수는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거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업 밸류업 정책 요즘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얘기 쏙 들어왔죠. 아니에요. 기업 밸류업 정책은 하셔야 됩니다. 그건 진짜 좋은 정책이거든요. 우리나라의 당장의 어떤 4,000포인트, 5,000포인트보다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주식 투자할 때 4,000, 5,000이 뭐 거의 뭐 그냥 바텀 라인 지지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참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기업 밸류 정책 같은 좋은 정책들은 꼭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철입니다. 추운 겨울이 드디어 시작됐는데 감기 전부 다 조심하시고 돈 많이 버는 연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023년 고점 이후 2년 동안 내리막을 걸었던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6월 이후 주가 반등을 하면서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드디어 좀 바닥 찍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2차 전지 업황 자체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히 아는 단어 캐즘, 이제는 뭐 전 국민이 어떻게 보면 다 아는 나라가 될 텐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캐즘 국면을 갖다가 완전히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9월 달까지는 잘 나갔죠. 근데 이제 9월 달에 보조금이 종료가 되면서 사실 올 4분기에서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EV 그 전기차 분야, 북미 지역의 전기차 분야는 좀 둔화를 갖다가 예상할 수밖에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지역에서의 전기차의 어떤 성장세는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선진국보다 개도국에서 전기차들이 더 많이 팔려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 저쪽으로 남미 쪽으로 가게 되면 아르헨티나, 뭐 멕시코 등등등해서 생각보다 이제 그쪽에서 많이 팔리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쪽에서 많이 팔리는 이유는 내연차를 몰아본 경험들이 비교적 연수가 좀 짧잖아요. 유럽이라든지 북미에 비해서.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거부감이 없다는 게 전기차 침투율을 갖다가 높이고 있는 요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북미 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제 EV의 어떤 출하량 감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만 그 빈 공간을 갖다가 새롭게 대두가 되고 있는 ESS 시장이 충분히 커버하고도 남을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부상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뭐 그 2차 전지 섹터의 어떤 저점 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완연히 지나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2차 전지 하면 또 공매도 잔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공매도는 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보시나요? 10월 달에 좀 줄기 시작했죠. 10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섹터들이 좀 강하게 반등을 하면서 거기에는 일종의 뭐 쇼 커버링도 생겼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한 분들 입장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커팅이 된 거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쭉 올라왔는데 11월 초순부터 사실 공매도 물량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공매도 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그 현재 실적과 그 가격과의 괴리 뭐 이런 거에 주목을 할 수밖에는 사실 없을 테니까 성장성은 이제 차치를 하고서라도 현재 실적과 지금의 어떤 가격, 그 주가의 어떤 괴리 현상에 집중을 하면서 사실은 공매도 물량을 갖다가 뭐 어차피 치기 시작하고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실 뭐 2차 전지가 좀 반등을 하다가
요즘 조금 그 조정을 받는 그런 양상의 어떤 하나의 원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기차가 좀 잘 팔려야 이 시장이 나아질 것 같은데 한국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035년까지 신차의 70%를 전기차와 수소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였는데요. 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이게 그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약 한 140만 대 그 자동차가 팔렸어요. 이 중에 2030년에 40%면은 60만 대 정도. 60만 대 정도의 삼원계 배터리 한 65kWh 정도가 탑재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물량이 39GWh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숫자만 난무하고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내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EV용으로 미국에서 출하하려고 하는 전망, 미국에서 출하량이 한 26GWh 정도 되는 거예요. 26GW. 그러니까 39GW면은 이게 이제 지금 배터리 가격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한 8조 원 정도 시장이 생성되니까 한국에만 8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연 2.8조 원씩 지금 ESS 중앙 조달 계약 시장에서 이제 1차 끝났고 2차 막 시작을 하잖아요. 그게 한 연간 2.8조 원 정도 시장이에요. 이게 작은 시장이 아니죠. 국내 시장만 하더라도 국내 전기차와 ESS 시장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발표된 것만 사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들 막 생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삼성도 짓겠다라고 하고 SK도 짓겠다라고 하고 가령 뭐 블랙록 같은 최고 사모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그런 물량들이 만약에 이 합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내수 시장 규모도 만만치 않은 수준이 될 수가 있다. 물론 2030년에 40%니까. 근데 내년부터 벌써 이제 국가 예산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으로 전기차 전환을 갖다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명백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년부터 해서는 오히려 전기차 시장, 그다음에 우리나라 ESS 시장 뭐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자체가 내수 기반이 굉장히 튼튼해서 그 자체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각 국가가 AI 데이터 센터 확보 경쟁을 하는데 그 중심에 2차 전지가 있다고 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증가세가 어느 정도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평균 증가율로 국제기구들은 한 15%에서 한 30%까지를 전망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성장할지 잘 몰라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내년 정도의 내년 물량을 원래 90GWh 정도로 추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100GW로 늘었어요. 27년 같은 경우에는 110GW에서 125GW로 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게이트라는 오픈AI가 스타게이트 하잖아요. 거기서 짓겠다라고 하는 게 데이터 센터 용량이 10GWh 정도예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는데 중형급 데이터 센터가 50에서 70MWh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형, 초대형이라고 그러죠. 그게 100MWh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GW짜리를 짓겠다는 얘기는 100MW짜리가 100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규모로 짓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짓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 우리나라 대통령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갔잖아요. 거기서 엄청난 데이터 센터 같이 짓겠다고 MOU 맺었잖아요. 독일, 유럽에서 지금 붕붕 굴고 있어요. 인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중국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데이터 붐이 불고 있어서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기존의 그 어떻게 보게 되면 배터리들이 쇼티지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EV도 늘고 있고 EV 증가량을 갖다가 내년에 어느 정도 보냐면 한 26% 정도 보거든요. 중국 내부에서. 근데 ESS는 얼마를 보느냐? 45%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왜 데이터 센터에 ESS가 들어가야 되는지 초보자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이 모든 전력원 중에서 가장 빠르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원이 재생에너지 플러스 ESS예요. 지금 원전 하나 지으려면 한 10년 걸리잖아요. SMR은 뭐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화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스 돌리는 것도 한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가장 빠르게 하는 게 미국에서 가장 빨리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태양광 플러스 ESS거든요. 그 ESS가 붙어야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밤 되면 햇빛 안 비치니까
전기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ESS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 데이터 센터에 ESS가 필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 UPS 정전 이런 거 말고요. 전력 품질 때문에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에는 전력 품질이 좋아야 돼요. 골아야 돼요, 전력이. 이게 막 가다가 막 이상하게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은 그 AI가 환각 증상을 일으킨다라고 합니다. 그게 그 AI의 그 오류 현상이, 출원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도 ESS가 필수적인 거예요. 예, 균일한, 그러니까 전력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단 전력원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ESS를 거쳐서 들어가면은 품질이 좋을 거 아니에요. 고를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ESS가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ESS가 앞으로 얼마 설치될 거다라는 거는 각 기관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평균으로 뭐 15%, 30%를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붕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AI 그 시대에는 이게 가장 이제 필수적인 어떤 인프라잖아요. 우리가 가령 그 모바일 시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폰 시대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통신선이, 인터넷선들이 먼저 깔려야 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부분이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ESS가 내년에 얼마가 될지 전망들은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전망 자체가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망이 불가능하다는 게 안 좋은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커질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런데 그 ESS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야? 중국, 일본, 한국 정도잖아요. 근데 일본은 캐파가 부족하고 중국은 내수도 지금 모자랄 정도로 쇼티지를 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캐파를 갖다가 엄청나게 늘려왔잖아요. 우리나라는 가동률도 지금 떨어져 있죠, 2차 전지. 근데 내년부터는 가동률이 얼마가 올라갈지 그런 걸 고려를 해보면은 생각보다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가동률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앞서서 살짝 말씀 주셨지만 이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리튬 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K 배터리에는 위기로 볼 수 있을까요? 자고로 수출 통제를 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없죠. 일본이 우리나라 몇 년 전에 반도체 소재단에서 뭐 불화수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 수출 통제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다 자립화, 국산화, 아니면 공급만 다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으로 완전히 독보적인 기술이 아닌다며요. 가령 뭐 그 ASML이 생산하는 뭐 극자유선 뭐 노광기라고 하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빼놓고는 EUV나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고도의 기술이 갖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뭐 항공기의 엔진, 그 전투기에 들어가는 뭐 그 완전히 그 고출력의 엔진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잡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글쎄요, 이 지금 중국이 그 배터리의 어떤 그 핵심 광물, 그 다음에 소재단에서의 어떤 통제가 과연 성공할 것이냐는 거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충격은 있을 수가 있어요. 가령 뭐 휘토리오라든지 휘기 광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흑연 부분에서도 이제 뒤에 설명하지만 그 구형 흑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구형 흑연. 이게 좀 설명을 하면 그래요. 음극재를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를 않아요. 인조 흑연 자체도 우리나라 코크스로 21년부터 포철에서 그 철 생산하고 남은 걸 갖다가 코크스라고 하잖아요. 그 코크스로 해서 인조 흑연 음극재는 만들어요. 근데 천연 흑연 같은 경우에는 중국 그 업체들이 워낙 뭐라고 할까요? 밸류체인 공급망 자체를 장악을 하고 있었고, 또 가격도 싸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자립화의 속도를 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탈중국 공급망이라는 게 시대화두가 되면서 포스코에서는 이제 탄자니아 모잠비크에서 흑연 원강을 이제 계약을 해서 들여올 거예요, 광물 자체를. 근데 흑연 원강 자체는 음극재에 쓸 수가 없어요. 순도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탄소들이, 불순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기존에 그걸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도를 높이는 걸 갖다가 화학용어로 부유선광이라고 그래요. 네, 부유선광이라고 하는데 그 자체만 가지고는 순도를 95% 이상 못 높여요, 최고가. 근데 이걸 그 음극재를 쓰려고 하면 99.5%까지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왜 순금을 99.999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높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흑연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 구형 흑연을 만드는 거예요. 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화학요법을 동원을 해서 이 순도를 더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열 처리라는 거는 결국은 전기가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원가가 들어가는 거고, 화학요법을 도운다는 건 환경 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포스코 퓨처엠이 그걸 마침내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특히 이 탈중국 공급망을 갖다가 뭐 시대의 화두로 삼고 있으니까 중국 거 쓰면은 이제 가령 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뒤에 설명을 했지만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체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만 우리나라 이제 포스코의 리튬, 에코 프로그램의 뭐 니켈, 그 다음에 뭐 등등등 해서 그런 뭐 일단 그 광물단부터 시작해가지고 2차전지 섹터의 어떤 밸류 체인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충격이 뭐 일부에서는 깊은 우려를 하지만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이 그럼 이런 왜 수출 통제를 할까? 이 부분을 갖다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그 우후죽순처럼 생긴 이 출혈 경쟁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반내권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걔네들 말로 반내권. 우리나라에는 말이 없죠. 반내권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급 개혁 정책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출혈 경쟁을 멈추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국 내부의 2차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중소기업들은 거의 다 사라지고 없어요. 상류기가 그 상위 기업들, 점유율이 높은 몇몇 상위 기업들만 이제 남아가고 나머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안 주고 막 이러니까 도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부의 EV라든지 ESS용 배터리 쪽으로 수요가 폭발하니까, 특히 ESS용 쪽으로 폭발하니까 중국 내부에서 쓸 것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은 거야. 옛날에 막 그 출혈 경쟁이 있어서 밀어내기 경쟁을 할 때는 너도 나도 수출 경쟁을 했었는데, 해외로 밀어내기 경쟁을 했었는데 그 자체가 점점 줄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 애들이 수출 안 할 건 아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폭풍처럼 밀어내기식의 어떤 수출? 뭐 이런 거는 좀 줄어들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또 중국 정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잖아요. 중국 명목만 그 중고차 수출. 그러니까 0km 중고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팔아야지 보조금을 받으니까. 그렇게 중고차라 쏟아져 나온 걸 갖다가 해외로 수출했거든요. 근데 그걸 내년부터 막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의 어떤 공급 개혁 정책과 맞물려서 이런 어떤 수출 통제 정책,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자신들이 2차전지 공급망 쪽에서는 완전한 우위를 장악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 세계를 압박하는 휘토리처럼. 뭐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를 너무 간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지금 EV 쪽에서 그 기존에는 뭐 LFP가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 뭐 대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LFP 배터리를 EV에 채용하는 건 유럽에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비중 자체가 작아요. 그럼 LFP EV 배터리가 어디서 쓰였냐? 중국에서 쓰였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하이니켈 3원계 배터리를 그 채택한 전기차를 찾고 있어요. 수요가 그리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하이니켈 배터리를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데는 중국 업체 중에 CATL밖에 없어요. 근데 걔네들도 그 하이니켈, 완전히 고급 하이니켈 그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파 자체도 얼마 안 되고 영량도 안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CATL이 에이펙 기간 중에 회장이 우리나라에 왔었잖아요. 거기서 에코프로비엠이나 NNF를 접촉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걔네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이제는 서서히 3원계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그게 이제 테슬라가 맨 처음에 신호를 보낸 거고요. 중국 시장 자체도 어떻게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싼 LFP를 채용한 전기차만 찾다가 이제는 시장 자체가 점점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국이 중국산 흑연에 160%의 실효 관세를 부과했다고 하는데 국내 기업에는 어떤 기회가 되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우리나라 그 포스코 피처엠한테 6,700억 발주를 낸 거잖아요. 이게 지금 미국은 중국산 배터리에서 이중 상중의 방어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관세죠. 왜 이 흑연에 대해서 160%가 안 되느냐? 이게 그 상계 관세, 반덤핑 관세를 포함해서 이게 160%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은 특정 기업별로, 상계 관세는 특정 기업별로 부과가 되잖아요. 이거 같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한 500%를 맞은 적이 있어요. 맞은 기업들도 있어요. 160%예요, 흑연에 대해서. 근데 이것만, 이게 첫 번째 관문인 거고요. 이거 비싸도 이거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들여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막는 게 뭐냐? 가령 뭐 그 ESS 사업자들한테는 그 투자 세액 공제라는 걸 줍니다. 미국의 사업자들. 테슬라도 ESS 사업자잖아, ESS. 그 미국에서 1등이니까 테슬라가. 그럼 이 회사가 10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ESS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ITC 투자 세액 공제로 30%에서 50%를 받아요. 3조에서 5조를 받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받는 거죠. 예. 근데 이걸 충족하려면 뭐냐면은 내년부터 비중국 원가 비중이 5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매년 5%씩 높아져요. 중국산을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탈중국 공급망을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를 만드는 셀사.
AMPC,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이라는 걸 봤죠. 이거는 어느 정도 되는 거냐면은 셀단에서는 킬로와트아워당 35달러, 모듈은 40달러를 받아요. 45달러를 받아요. 근데 평균 1킬로와트당 한 100달러 정도라고 한다면 배터리 가격의 35%에서 40%, 45%를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 AMPC가 그렇게 많이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이걸 받으려면 내년부터 비중국 원가 비중이 60%가 돼야 돼, 이거는. 그것도 매년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관세를 갖다 회피하기 위해서는 탈중국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실내로 그 미국의 그 ESS 시장은 중국이 전부 다 독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한테 지금 수주가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잖아요. 그 올 2분기까지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리하게 받은 ESS 수주 잔고가 50기가와트였는데 3분기 말에 얼마 됐는 줄 알아요? 120기가와트 됐어요. 벌써 미국의 OEM들 중에서는 GM, 테슬라가 탈중국 공급망을 선언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거 쓸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이 관세가 미중 간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 갈등이 좀 좋아지면, 관세가 좀 낮아지면 우리나라 2차 전지 경쟁력이 없어질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라고 해도 아까 말한 이런 ITC라든지 AMPC 수령을 하기 위해서는 비중국산 원가 비중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한국산을 갖다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K 배터리 기업들이 핵심 소재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하는 시점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대부분 다 완성이 됐고요. 가령 전구체라든지 흑연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흑연을 포스코 PGM이 테슬라에 공급하는 시점, 계약 시점이 27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는 거의 완성을 하고 27년 초부터는 이걸 양산 시험을 하겠죠. 그러니까 27년까지는 거의 이 흑연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 거의 끝난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27년까지는 거의 다 그 내재화 혹은 국산화를 갖다가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은 완성을 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선반영이 되니까 내년쯤 되면 주가들도 크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주가라는 거야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사실은 있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요. 주가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다른 데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적과 성장성이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주가는 반드시 언젠가는 그에 부합해서 거기에 일치하게 돼 있다. 그게 세상의 진리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도체 몇 개월 전만 해도 반도체의 겨울이라든지 해가지고 5만 전자, 4만 전자 막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SK 하이닉스 얼마가 썼어요? 천지개벽했잖아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게 바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확인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2차 전지도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래요. 괜히 이상한 주식들 잡고 있어봐야 그거는 세월이 간다고 그래서 거기 그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나아질 거고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이 돼갈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성도 그에 못지않게 확인이 돼갈 거면은 그 주식은 그 주가는 언젠가는 거기에 부합해서 반드시 따라가더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스마트카, 자율주행, 로봇 등 새로운 배터리 수요가 생겨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이 보시기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테슬라의 그 로봇택시가 26년 4월부터 양산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 계획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쇼킹한 배터리 업체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게 200만 대에서 300만 대잖아요. 로봇택시가 200만 대면은 그 대당 50kWh로만 계산을 하자고요. 그러면 얼마예요? 이게 100기가에서 150기가와트아워라는 얘기. 100기가에서 150기가. 26년에 그 LG 엔솔이 미국 EV형 배터리 출하량이 전망이 26기가와트잖아요. 그거의 4배의 시장이 형성이 되는. 요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테슬라의 세미트럭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내년 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5만 대예요. 5만 대.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이게 한 42.5기가와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EV 시장의 그 보조금 축소로 줄어드는 거, 그거 이게 그 몇 배를 이 로보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아까도 얘기한 그 테슬라의 그 트럭 같은 경우가,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충분히 그 이상을 갖다가
이 2차 전지 업체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근데 단지 이제 이거는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거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구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 지금 테슬라가 목표로 하는 가령 뭐 테슬라가 진짜 200만 대, 30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죠. 예,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아이오닉 5로 해가지고 웨이모 차 돌고 있잖아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로봇도 앞으로 이제 점점점 대두가 되겠죠. 근데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생각보다 적어요. 로봇이 어느 정도 확산돼가지고 엄청난 규모로 확산될 때까지는 그렇게 그 EV 배터리 시장에 큰 기회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제 UAM이라든지 EV 톨트라든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래 산업의 두뇌는 반도체인 거고 심장이 배터리인 거니까 이 시장 자체는 그 어디가 됐든지 간에 넓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뭐 4월부터 26년 4월부터 로봇택시를 뭐 늘려 나간다고 하니까 그리고 목표가 200만 대, 300만 대니까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 님이 꾸시는 꿈은 또 엄청나니까 이게 구현이 된다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국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용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2027년부터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LG 엔솔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LG 엔솔이 지금 그 셀 회사 중에서는 제일 잘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국내 생산 기반을 갖다가 갖는 이유는 국내 그 캐파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1기가와트아워 정도 되니까 27년 양산이. 그거는 이제 1차 그 중앙 조달 계약 시장 아까 말씀드린 그 ESS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시장에서 거의 참패를 했잖아요. 삼성이 SDI한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국내 생산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국내 생산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창에다가 LFP 배터리뿐만 아니라 LFP ESS 배터리는 지금 그 LG 엔솔이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미시간주 홀랜드, 그 다음에 그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것들 벌써 올해 말에 가동했죠. 그 다음에 미시간주 홀랜드에서 6월달에 했죠. 난징에서 만들고 있죠. 유럽에서 지금 그 만들고 있거든요. LFP 르노향으로는 벌써 이제 11월 달부터 공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LFP 배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준비가 아주 잘 돼 있다. 특히 ESS 시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2분기까지 50기가와트 수준 물량이었는데 3분기 말에 이게 120기가와트까지 늘어났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건설 예정인 LFP ESS 용량 총 캐파가 47기가와트 아워 정도 돼요. 기존에 스텔란티스랑 했던 거, 혼다랑 했던 거, 그 다음에 렌싱 공장, GM하고 합장 공장 인수한 렌싱 공장 전부 다 LFP ESS 배터리를 전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LFP ESS 그 배터리 필요량이 100기가와트 아워 정도 되거든요. 근데 LG 엔솔이 캐파는 47기가와트인데 내년까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31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100기가와트 중에 31기가와트밖에 안 된다고. 삼성 SDI도 만들고 있어요. 내년 말까지 30기가와트거든요. 근데 내년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1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가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40기가와트밖에 안 돼요. SK는 아직 이제 준비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한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거의 휴티지 상황이에요. 만들면 다 팔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LFP ESS 배터리가 마진율이 좋아요. 아까도 얘기했죠. AMPC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0%대 정도 돼요. 영업 마진율이. 엄청나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잘 준비를 해나가고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 LFP 배터리에 대한 어떤 준비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잘 해나가고 있다. 사실 중국 난징 공장에서는 만들고 있었으니까 기존에 뭐 LFP 이 배터리를 만드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예. 46 시리즈 배터리 시장에 표준을 선점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메르세스 벤츠가 총 150기가와트 일단 발주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리비안 발주했죠. 중국의 체리 자동차라고 있어요. 국영 자동차. 유럽에 나가는 그 하이엔드급에는 이 배터리를 쓰겠다고 지금 발주하는 상태예요. 테슬라 계속 협의 중이죠. 왜 테슬라 협의 중이냐? 이게 로봇택시 때문에 그래요. 로봇택시 나가면은 이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뭐 기가 팩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배터리 내재화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용량 자체가 안 돼요. 그 캐파 자체가. 그리고 그 46 시리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난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
원통형이니까 이걸 젤리로이라고 김밥처럼 말아야 돼요. 양극재, 음극재, 뭐 전해액을 이거 전부 다. 근데 우리가 김밥 말아본 사람들은 알지만 김밥 두껍게 말면 어떻게 돼요? 터지죠. 똑같아요. 터질 위험성, 안정성에 위협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조그만 2170이라 이런 것들은 전기가 빠져나오는 구멍, 그걸 갖다 탭이라고 그래요. 탭이 하나였었어요. 근데 이게 커지면은 이걸 탭을 여러 개로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가령 우리가 축구장에 있다라고 해요. 축구장에 문이 하나였다라고 하십시오. 사람 나오기 굉장히 힘들겠죠? 문이 막 여러 개 다야. 원활하게 들고 나올 수 있겠죠? 그 똑같아요. 전류가 원활하게 들고 나오고 그래야 충전도 빨라지고 에너지 비도 높아지고 그게 탭리스 기술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탭이라는 게 그 주전자 그 물 나오는 꼭지 있죠. 그거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의 하나였었는데 이걸 탭을 전체로 없애버린 거예요. 그 전극 자체를 갖다가 모두가 그 일종의 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통로화시키는 걸 갖다 탭리스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걸 거의 제일 먼저 거의 구현을 했다. 그래서 그 아무래도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분야에서는 거의 뭐 선두에 서서 표준을 갖다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주가는 좀 시원하게 못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과 주가의 괴리예요. 아직도 그 퍼 개념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주가가 많이 낮아졌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가령 영업이익이라든지 순이익이 가령 급증하는 시점이 돼버리면은 그 격차는 순식간에 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주가는 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미래를 보고서.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높은 어떤 주가를 갖다가 유지하는 비결은 매년 뭐 매 분기마다 막 어떤 경우는 50% 뭐 100% 이상씩 막 이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밸류 자체가 정당화될 거라는 믿음 때문에 주가가 달려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그 이유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믿고 있는 거고 성장성을. 어떤 사람들은 현재 시점에 주목을 해서 현재 주가와 그 다음에 그 밸류와의 어떤 괴리에 집중을 하니까 그러니까 뭐 공매도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여지가 더 많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당연하죠. 실적들이 나아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아까 제가 반도체 얘기도 했었잖아요. SK 하이닉스, 삼성.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위기 자체라는 거는. 지금은 반신반의 하는 거지. 너무 당했으니까 지난 한 2년 동안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좋다 하던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 강조하던 사람들도 몇 명 안 남았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은 바닥을 찍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라는 건 뭐 의심의 동물이잖아요.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 SDI와 GM이 2027년 완공 예정인 인디애나 합작 공장 내 일부 NCA 생산 라인을 LFP 라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스가 나왔는데 삼성 SDI의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삼성 SDI도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셀란티스 같은 경우 셀란티스 두 개 라인 중에 하나는 NCA, LFP ESS, 3원계 ESS 배터리를 만드는 거. 또 한 개 라인은 LFP ESS 배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GM과의 그 합작 공장 인디애나 LFP는 생산을 검토하는 거예요. LFP EV용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미국 OEM들이 보조금이 줄으니까 싼 LFP 배터리를 써서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까를 고민 중이라고 하는 뉴스들이 들려오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중국에서 얘기했죠. 중국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 중국도 3원계로 가거든요. 미국처럼 땅덩이 넓은 나라가 LFP EV 배터리로 장착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들어서 싸게 판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팔릴까.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지금 괜한 생각들을 하는 거지. 기존의 3원계 그 배터리의 양산 라인을 LFP ESS용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는 거는 생각해 볼 만해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데이터 센터금이 불고 있으니까 캐파를 만드는 족족 거의 쇼티지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전기차용 LFP 배터리를 만들겠다? 그거 안 팔려요. 선진국에서 특히 안 팔려요. 근데 삼성 SDI의 전망은 좋게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뭐 이거를 LG엔솔에 가는 수주를 좀 낙수 효과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삼성 SDI도 내년에 만드는 족족
ESS용으로 다 지금 쇼티지잖아요. 캐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쇼티지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전기차 시장은 비교적 괜찮잖아요. 그다음 우리나라 1차 중앙조달 시장에서 어쨌든 압승을 했잖아요. 삼성 SDI가. 그다음에 삼성 SDI가 가령 뭐 BMW라든지 기존의 스텔란티스라든지 뭐 전방의 어떤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그 회사들의 성적에 따라서 EV용 배터리의 어떤 출하량은 결정이 되겠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올 3분기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배터리 출하량을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LG엔솔도 늘었고 SK온도 늘었어요. 근데 유독 감소한 게 삼성의 SDI였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이건 뭐냐면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죠. EV용으로도 출하량이 좀 늘어날 거고 내년에는 유럽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 배터리가 있으니까 북미 지역에서는 그쪽에서 좀 원래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북미 지역의 그 EV향으로 나가는 거는 거의 없었으니까 유럽향이 이제 좀 유럽이 이제 점점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쪽 부분에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을 거고 북미 지역에서는 ESS 향으로 나가는 것들이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가격 대비 지금 가장 저평가돼 있는 셀사는 어떤 것이냐 궁금해하시긴 합니다. 그 셀사 중에서 삼성 SDI가 탄력성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좀 평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 그 다음에 삼성 SDI가 앞으로의 어떤 기회라고 한다면은 계속 얘기되고 있는 테슬라의 ESS의 그 납품권 한 3조 원 정도 된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삼성 SDI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어요. 이 각형 배터리 폼팩터 중에서는 각형 배터리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업체니까 그 ESS 쪽으로는 각형 배터리를 선호하는 거고 또 그 ESS EV 배터리용으로도 각형 배터리가 좀 괜찮은 측면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정성을 갖다 구현하기가 가령 뭐 파우치형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좀 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벤트라고 그러죠. 이 일종의 구멍 같은 걸 만들어서 안에서 만들어지는 유독가스를 갖다가 밖으로 배출하는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걸 구현하는 게 각형 배터리가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SDI가 그쪽으로 장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도 27년에 양산한다고 하고 하니까 그런 쪽 부분에서 그 뭐라고 할 거예요. 앞으로의 어떤 탄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는 배터리 소재사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차별화가 생기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광물이 있죠. 광물 중에서 이제 삼원계를 만들 때 니켈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잖아요.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에는 니켈 광산, 니켈 재련소를 없었기 때문에 니켈이랑 광물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순도 높은 니켈을 갖다가 최종 단에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다. 그 중간재가 MHP라는 게 있어요. MHP. 이 MHP를 사와서 만든 거예요. 기존에는 외부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사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에코프로 그룹이 그 니켈 재련소,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에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련소에 투자를 하니까 MHP까지 만드는 건 어렵지 않죠. 원가가 그만큼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에코프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1차 그 인도네시아 투자를 통해서 연간 한 1,800억 정도의 영업이익 매년 연평년. 그다음에 2차 투자를 또 할 텐데 2차 투자가 끝나고 그러면은 그게 한 3,000억 원 정도 돼요. 이거 좋은 규모 아니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런 어떤 니켈 재련소를 갖게 됨으로 해서 원가를 굉장히 많이 다운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양극재 가격 파괴라고 얘기를 해요. 한 50%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는 안 되더라고. 한 30%, 20%에서 한 30% 정도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그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에코프로 그룹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그 다음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에서 리튬 만들잖아요. 탄산 리튬 가져와서 수산화 리튬 만들고, 그 다음에 니켈 다 갖고 있죠. 업스트림에서. 그 다음에 전구체 에코프로 모티, 양극재 에코프로 BM, 나중에 뭐 리사이클링까지 다 하고 있으니까 일종의 이게 클로즈드 뭐 루프 시스템이라고 보통 회사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원가 절감의 어떤 혁신적인 요소들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게 이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굉장히 큰 어떤 그 효과를 갖다가 발휘할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둘 다 좀 실적이 개선되면서 올해부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올해부터 나아진 이유가 뭔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이 인도네시아 재련소에서 한 그것들이 그 이익으로 잡히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3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5.6% 정도 돼요. 그거 굉장히 큰 거죠. 그 다음에 가동률이 에코프로 BM이라든지 별로 안 되면서도 작년에 올해 어려웠으니까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리튬 가격 상승한 요인이 굉장히 커요 또. 그러니까 그 리튬 재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튬 가격이 떨어질 때는 재고 평가손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장부 가격으로. 근데 그 리튬 가격이 다시 올라. 그러면은 이게 뭐 어떻게 돼요? 평가손을 했던 걸 갖다가 환입시켜야 되겠죠? 이 효과도 무시 못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에코프로의 실적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에코프로가 나왔던 얘기 중에 코스피 이전 상장 얘기도 좀 나왔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분기별로 계속해서 그 좋은 그 이익이 나게 되면은 뭐 시도를 하려고 하겠죠.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뭐 반드시 그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뭐 영업이익이 점점 높아지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순이익률이 반전하는 계기들이 많이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 그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는 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는 걸 갖다가 그 감독기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무리해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에코프로 공매도 잔고의 변화와 주가 영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뭐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1월 초까지 그게 계속 공매도가 잔고가 줄다가 요즘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압박을 받는 거예요. 왜 이런 공매도 세력들은 공매도를 멈추지 않느냐? 아까도 얘기했어요. 실적과 밸류와의 괴리, 현실적인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괴리에 집중하는 거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얼마 전에도 봤던 것처럼 어떤 한 트리거가 폭발을 하면은 이 공매도 세력들한테는 죽음인 거예요. 쇼커버링이 발생하면 쇼스퀴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엄청난 어떤 손실을 보는 거고 주가는 생각할 수 없을 방향으로 막 튈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모멘텀이 없을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내년 1분기 에코프로 BM이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공장 가동을 시작을 해요. 양극재 공장을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같은 시기에 CATL이 본격 가동을 해요. 유럽 공장을 데브레첸에서. 그 CATL은 우리나라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 유럽의 OEM이 됐든 아니면은 CATL이 됐든 양극재 공급이 생긴다 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주로 지금까지 SK운하고 삼성 SDI한테만 했었잖아요. 공급을. 이게 그 고객사가 다변화가 되면서 큰 고객사가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죠. 네.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은 다 일종의 보유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좋다라고 하는 보유 편향도 있는 바람에 내가 팔아버리는 주식은 나쁘다는 보유 편향도 있는 거거든. 공매도 세력은 그런 보유 편향을 갖고 있는 거고 사는 쪽에서는 긍정적인 보유 편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게 맞느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네. LNF가 LFP 양극재 시장에 가장 먼저 진출한 것이 향후 실적에는 어떤 기여를 할 것인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파일럿 라인을 갖다가 가동하는 데는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LG화학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LFP 양극재를 갖다가 파일럿 라인으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양산 단계에 들어가서 샘플을 주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쨌든 LNF는 양산 캐파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6만 톤 규모인데 그게 26년 하반기에 끝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공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LFP 시장에는 제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LNF의 어떤 강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캐파를 더 늘려나갈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LNF가 갖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의 힘이에요. 에코프로빔이랑 거의 똑같아요. CATL이 LNF 접촉했다라고 하잖아요. 하이니켈 양극재가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산성이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26년 사업부터 로보택시 사업을 진짜 확장하면은 테슬라에 납품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테슬라에 의존적이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이 진짜 200만 대, 300만 대까지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 LNF 입장에서는 엄청난 탄력이 될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의존도가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 건데 다행히 이제 뭐 CATL이라든지 이런 데서 접촉이 왔었다라고 하니까 LNF 입장에서도 고객사 다변화라든지 이런 쪽에 좀 힘을 내는 거고
하이니켈 양극재가 이제 하이엔드 기업에서만 쓰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EV 시장 자체가 변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니켈 양극재가 쓰이는 데가 그 테슬라가 이제 점점 4680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로보택시가 점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어떤 쓰임새가 생각보다 커질 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배터리 소재 기업들을 비교했을 때 LNF가 가지고 있는 강점, 특히 좀 도드라지는 강점이 있을까요? LFP에 대한 가장 빠른 대처. 두 번째는 하이니켈 NCMA 95 생산 능력 검증이 됐다. 고객사한테. 이 부분이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포스코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결국은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사업은 그 리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글로벌 리튬 기업이 한 65개 정도 돼요. 1등이 알보말이고 2등이 중국의 감펑 리튬이에요. 근데 이 포스코가 이번에 이제 그 호주 미네랄 리소스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헨티나의 그 기존의 염호 옆에다가 그걸 인수한 배경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은 캐파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세계 5위가 덴치 리튬이라고 있어요. 중국 기업이죠. 그게 한 7만 톤 정도 돼요. 근데 포스코홀딩스의 이 원래대로 이 계획대로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9.5만 톤 정도 되니까 세계 5위 기업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리튬 가격이겠죠. 리튬 가격, 감펑 리튬 회장이 얼마 전에 나와서 그랬죠. 내년에 탄산 리튬의 어떤 수요가 30에서 40%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탄산 리튬 가격이 지금 95,000톤당 95,000위안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게 내년에 얼마까지 갈 거냐? 15만 위안에서 20만 위안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감펑 리튬, 세계 2위 리튬 회장이 2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그러면은 포스코홀딩스 기존에 이게 2개의 리튬이에요. 하나는 그 광석이라고 그러죠. 스포디듐이라는 리튬 광석에서 까는 건데 이거는 원가가 높아요. 염호 있잖아요, 염호. 염호에서 생산하는 리튬은 순도도 높고 원가가 낮아요. 근데 그 지금까지는 그 스포디듐에서 생산하는 그 리튬 같은 경우에는 리튬 가격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BEP에 미달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충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년부터. 벌써 이제 거의 BEP점에 도달해 있어요. 염호는 이익이 나겠죠. 그럼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는 램프업이라든지 리튬 생산을 갖다가 더 어떻게 보게 되면 가열차겠죠. 이익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순간들이 일순간에 바뀌는 시점이 바로 내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왜 그러면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ESS 수요가 너무 급증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EV 수요도 생각보다 많이 급증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중국 정부의 공급개혁 정책이 불어닥치면서 쓸데없는 데들은 다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소 뭐 리튬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리튬 가격은 많이 올랐고요. 그 뭐 전해액의 소재로 쓰이는 뭐 6브라 리튬, 그러니까 리튬염이라고 보통 알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 한 달 사이에 100% 이상 올랐어요. 전해액도 오르고 있고요. 지금 그 2차 전지 섹터의 기초 소재들 가격이 중국 시장에서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중국 때문에 리튬 가격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떨어졌을 때 중국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 포스코홀딩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하나 또 우려가 만약에 나아졌다가 또다시 그 중국 때문에 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EV 시장에 국한됐던 게 ESS 시장이 이게 폭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ESS 시장에는 탄산 리튬이 쓰여요. 탄산 리튬이 더 리튬이라는 게 리튬 전해액 이런 것들이 더 쓰여요. 뭐 양극재, 음극재 이게 등치가 크잖아요. 뭐.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 리튬도 더 써요. LFP이잖아요. 리튬 인산철. 리튬은 쓰이는 거거든. 그 리튬이 삼원계보다도 그 ESS 배터리가 더 쓰여요. LFP 배터리가. 그래서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는 중국 때문에 리튬 가격이 떨어졌다면 이제는 중국 때문이 아니라 어떤 AI 트렌드 때문에 리튬이 수요가 폭증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게 이제 한 가지 이유고 두 번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내권. 그 중국 정부의 공급 개혁 정책에 한 몫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산업도 좀 위기를 맞이했고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기업이 많이 흔들렸는데 포스코홀딩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 좋아질 이제 완전히 바닥을 찍었잖아요. 뭐 미국 같은 50% 관세 맞았지. 그다음에 이제 그 기존의 철강 쪽으로는 중국 철강을 갖다가 제재하는 뭐 스틸법을 갖다가 국내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내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 뭐 그런 법들이 통과가 되면은 내수 시장 어느 정도 될 거고.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철강 쪽도 거의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이런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튬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포스코홀딩스가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리튬 생산에 매달렸던 이유들이 이제 정당화되는 시점들이 오는 거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왜 또 추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주라든지 아니면 아르헨티나를 갖다가 그 리튬 광산이라든지 리튬 염호를 새롭게 추가로 인수를 했겠어요. 이런 어떤 전망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텐치 리튬을 제치고 리튬 비즈니스에서 세계 5위까지 가게 되면은 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업사이드는 엄청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포스코 퓨처엠이 북미 응급제 사업과 ESS용 양극재 시장에 진출을 예상된다고 하는데 포스코 퓨처엠의 전망은 어떻게 보신가요? 포스코 퓨처엠의 그 주력은 전구체, 양극재, 응극재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ESS용 양극재 시장에 진출한다는 건 하나의 계획인 거고 응극재 시장 자체도 북미에 직접 진출하는 건 아니니까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만들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슬라가 그 응극재를 갖다가 뭐 6,700억 원 27년 10월부터 수주를 준 게 포스코 퓨처엠의 그 흑연, 천연 흑연 내재화, 그러니까 내재화 정책, 응극재 내재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 시점하고 거의 맞물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가 응극재의 어떤 업사이드가 큰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1위부터 10위까지 세계 응극재, 천연 흑연 응극재 시장은 다 중국 업체예요. 옛날에 포스코 퓨처엠이 중간에 있다가 쭉 밀려나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탈중국 공급망 때문에 못 쓴다고요. 이제 중국 거를. 그러면 이거 쓸 수 있는 데가 어디야? 포스코 퓨처엠이랑 뭐 몇몇 개 다른 회사들이 있죠. 서구권에 응극재를 갖다 만들 실리콘 응극재라든지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으로 제일 많은 고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겠죠. 2차 전지 투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제 연말에 순환매가 돌아서 2차 전지에 좋은 흐름이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의 어떤 실적이 그 가령 뭐 올 4분기에 드라마틱하게 그 전환이 될 거라고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ESS 캐파들이 뭐 이렇게 전부 다 돌아가서 물론 LG에너솔루션 같은 게 6월 달부터 미시간에서 폴란드에서 생산을 해내고 있지만 또 11월부터 하고 있지만 LG에너솔루션이라든지 셀업체 몇 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지만은 그게 2차 전지 밸류체인 전체적으로 흐르기에는 글쎄요 올해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리는 있다. 왜 그러면 수주 물량은 점점점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생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생산이 돼서 납품되는 시기랑 이게 불일치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 그 실적의 어떤 드라마틱한 개선 뭐 이런 걸 갖다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다만 2차 전지 섹터를 눌러왔던 리튬 가격의 어떤 압박들,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재고 평가가 환입되는 효과들. 그다음에 가동률이 점점점 조금씩 좀 좋아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좋아지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분기에. 그렇지만 이게 극적으로 변화되는 모양은 아무래도 내년 이후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긴 호흡으로 투자를 지켜보는 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 단기간에 어떤 뭐 이런 걸 보고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극적인 이벤트들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가령 뭐 에코프로미움이라든지 LNF 같은 경우에 그 기존 고객사 아닌 타 고객사에서의 엄청난 발주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계약 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하고 이런 어떤 기대감이 맞물리는 순간은 생각보다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은 더 필요할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이 되면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2차 전지에 호황이 오면 소재주와 셋업체 중 어디가 더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셋업체들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이잖아요.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걸음이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거고 소재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시총이라든지 이런 게 적으니까 탄력성은 소재주들이 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리튬 가격이 한 3개월 정도 이런 상태로 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을 보이면은 이게 판가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양극재 판가에 소재 업체의 판가에 먼저 영향을 미쳐요.
소재업체의 판가들이 인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P가. 그러면은 P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매출액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분기 후부터 셀 업체의 판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배터리 가격이. 그러니까 먼저 움직이는 쪽은 아무래도 이 소재업체들 단에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예. 이제 2차 전지 외에도 성장주 투자로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야가 있으실까요? 뭐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하는 사람들은 반도체 소부장 좋을 거예요. 지금 뭐 굉장히 어떻게 보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조정을 받고는 있는 거지만 내년에 반도체가 좋을까, 내년 내후년 좋을 거라는 거는 뭐 그건 누가 봐도 사실인 거니까. 단지 이제 소재단, 장비단, 특히 레거시 쪽에 HBM이 아니라 레거시 쪽에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증설이 문제잖아.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레거시 디램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조심을 해왔잖아요. 왜 그러냐면 너무 캐파를 늘렸다가 이게 와장창 사이클이 무너지는 바람에 지난 몇 년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그래서 그 투자에 굉장히 좀 보수적인 입장이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P5 공장에 철고를 올리기 시작했고 뭐 SK하이닉스도 하겠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소부장의 가동률들이 특히 그 소재단에 있는 소부장들의 어떤 가동률이 올라갈 개연성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로봇도 괜찮죠. 근데 로봇에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액추에이터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 이제 우리 로봇 중에서 로봇의 어떤 그 밸류체인 중에서 우리나라 갖고 있는 유일하다고 그러면 그렇고 장점이니까 그 부품 쪽에서의 어떤 액추에이터가 많이 필요하니까 오늘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쪽이 이제 그 성장주가 될 수밖에는 없겠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조언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상승장에서 쏠림 현상 때문에 특히 소외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아직도 많이 물려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소외주가 이게 성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버리는 게 좋아요. 그거는 뭐 시간 낭비, 뭐 돈 낭비밖에 안 되는 거고 잠깐 반짝할 수 있어도 언젠가는 꼬꾸라지는 거니까 저는 뭐 그 단타라든지 데이 트레이딩 하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뭐 그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할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앞으로의 어떤 그 성장성이 충분히 보장이 돼 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들면은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결국은 그 인내심을 가진 자가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라는 거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 소외됐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다만 그 산업, 그 주식, 그 기업이 성장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 좋은 기업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자꾸 기다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온다.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 있어 보면서도 절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식을 좀 오래 해도 실력이 안 느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고요. 안 느는 이유와 그걸 좀 개선할 방법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남한테 조언할 처지는 못 되는데 한마디 굳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남의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라.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말에 대해서도 의심을 해보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고 싶어요. 내 말이 정답이 아닐 수 있잖아요. 결국은 누가 좋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신념에 내재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내재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내 신념으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판단을 해서 내가 분석을 해서 그래야지만 참을 수 있어요. 남의 말을 듣고 산 주식이 좀 떨어졌어요. 그럼 내 욕하고서 팔아버리죠. 근데 내가 팔면 또 올라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나도 그런 신념을 가졌어. 지금 떨어지는 거는 지금 떨어진 건 일시적인 거야 라는 믿음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조언은 경청을 하되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경청을 하되 그중에 분별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의 말이 맞고 어떤 사람의 말이 틀리다는 걸 갖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사람들이 맞다라고 할 때는 이게 진짜로 맞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공부라는 건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 그게 일시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뭐 오늘도 제가 뭐 주식 토론방에 가보니까 누구 말 듣고 해가지고 뭐 몇백만 원 벌고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 그건 일시적인 거고요. 그 진짜 좋은 힘은 그 공부가 깊은 사람은 그 자체가 힘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자기 자신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분석을 하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만 공부를 해라. 내 말이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말이라 해서 100% 믿지도 말며 똑같아요. 누구 말이라도 100% 믿지 말며. 근데 저 사람 말이 상당히 의미는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때부터 그 분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인터뷰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무리 인사와 오늘 인사이트를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모두 건강한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2차 전지가 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는 2차 전지의 성장성, 특히 K배터리의 성장성을 믿습니다. 네, 믿고 있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뭐 그 믿음이 언젠가 현실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2차 전지의 최근 움직임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그동안에 한 2023년에 고점을 찍고 4년, 5년, 2년여 동안 2차 전지 업종이 시장에서 가장 소외받는 업종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주가의 하락폭 또한 가장 많이 빠졌던 업종의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업종이었죠. 근데 최근에 주가 수준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일정 수준에서의 키 맞추기 현상에서의 주가 상승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만 원대에서 11만 원 2배 올랐죠.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완전 저점을 판단하지 않더라도 대략 한 20만 원에서 60만 원 3배 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강하게 올라가는 소형주들도 있겠으나 대형주 단에서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한 1.5배, 2배 이 정도의 수준에서 최근 주가 연동해서 주가 흐름들이 만들어진 게 지금 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업종에서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게 되더라도 양재나 소재사 중심으로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움이 8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올랐고요. 포스코피처엠이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랐고요. LNF가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2배 내지는 3배 정도의 바닥점 대비해서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도 손실이긴 하나 가격 차의 흐름을 보기에는 2배, 3배 이 정도 200%, 300% 정도 주가 올라와서 어느 정도 정상 수준에서의 주가 흐름에 동참하는 형태,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계속해서 지수와 연동하지 않고 괴리를 보이면서 하락의 연속 선상에서의 흐름이었지만 이제 정상 단계로 들어서는 모습에서의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전체 올해 주가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게 되면 이제 정상화로 돌아왔다, 제자리로 돌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캐즘에 대한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죠. 공장의 가동률하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배터리 생산 공장은 다 미국의 유럽에 있기 때문에 SK온이나 LG솔루션의 미국 공장, 유럽 공장의 가동률을 보면 거의 80%에서 100%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SK온 같은 경우 유럽 공장이 100% 가동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의 그 캐즘 완화 현상에 대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물론 실적이 괄목할 만한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캐즘은 이제 극복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해도 되는 지금 진행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매도 잔고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공매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2배 또는 3배 정도 올라갔다고 했죠. 우리가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기존의 공매도 잔고가 숏스퀴즈와 같은 형태로 환매수로 들어오면서 해소가 되는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근데 데이터상으로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 잔고 수치를 보게 되면 연초 대비해서 지금의 공매도 잔고 수치가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지는 않았어요. 긍정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에 있어서 공매도 잔고는 변하지 않았다는 점. 하지만 감소하지도 않았다는 점. 유일하게 감소한 종목 LNF가 이제 공매도 잔고가 감소했어요. 늘어났다가 감소했거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공매도 잔고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은 뭐 강점이자 약점일 수도 있는 이런 흐름에서의 공매도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후에 이게 해소가 된다면 더 주가가 슈팅이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에코프로가 100만 원 넘어갈 때 지금 액분에서 가격차 다르지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넘어갈 때 아주 폭발적인 주가 상승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게 공매도 잔고가 숏스퀴즈로 나오면서 매수로 환매수 과정에서 주가가 빵 떴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한번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LNF가 최근 주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공매도 잔고가 해소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주가의 탄력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공매도가 무조건 나쁘다 라고만 볼 수는 없고 신규로 공매도가 들어오는 것은 좀 부담이 되죠.
그런데 기존의 공매도가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매수로 동참할 수 있는 매수 대기 세력이라고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현상 유지라는 게 아주 나쁜 의미로만은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대해서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난 10월에 이제 폐지가 됐죠. 근데 이제 그 폐지 시점에서 돌이켜보게 되면 주가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올랐죠. 이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올 초부터 예견된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폐지가 되는 시점에서 충격파는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충격에 대해서는 또 영향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발표됐을 연초 시점에서는 주가의 악재 요소였지만 실제로 폐지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악재 소멸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리튬 가격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그제 2차전지 업종의 종목이 올라갈 때 리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주가의 개선이다 이렇게 많이 말씀들 하세요. 지금 리튬 가격이 톤당 9만 위안 정도 얼마 전에 했다가 지금 8만 9천 위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올해 가격 대비해서는 최고가입니다. 지난 8월 9월에 그 8만 8천 위안 한번 찍어줬었고요. 9만 위안 찍었다 8만 9천이니까 고점부를 살짝 돌파한 가격인데 이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의 가격이냐 옆으로 쭉 그어보면 지난해 8월 9월 10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온 게 아니라 올 저점이 4만 5천 위안이거든요. 2배가 올라갔긴 했으나 24년 가격 그러니까 지금 2차전지의 대부분의 종목이 1년 전 주가입니다. 리튬 가격 거의 가격을 치환해서 판단을 해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리튬 가격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주가가. 그래서 이제 지난해 수준으로 올라왔고요. 고점이 60만 위안이었기 때문에 23년도에 뭐 그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리튬 가격이 10만 위안이 넘어가게 되면 2차전지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지난해 가격을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이 될 것이고 여기 하나 체크해 볼 내용이 뭐냐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왜 적자가 났는지를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물론 전기차 수요가 감소하고 뭐 캐즘 현상이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주사들 같은 경우는 원자재 그 수급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를 하거든요. 1년분, 6개월분을 미리 삽니다. 사서 그 창고에 놓고 만들려면은 왜냐면 수급 상황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중국에서 뭐 수출 제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치나 6개월치를 사 놓는데 이게 60만 위안에서 4만 5천 위안까지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금액이 계속 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안 팔려서 일부 요인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적자의 원인은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금액이 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 저점을 찍어서 플랫하게 움직이다가 최근에 좀 올라왔죠.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이제 완화가 되겠죠. 1년 전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적자 폭이 개선이 되고 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의 최근 흐름에서의 조금 상승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2차전지 업종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리튬 가격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그러니까 22년도 이전 단계에서 리튬 가격은 5, 6만 위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 중국에서 수출 통제하면서 이게 60만 위안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내려와서 이제 예년 수준 그러니까 8, 9만 위안도 이전 18년, 17년, 16년 이때에 비해서는 조금 높긴 하지만 그만큼 전기차 수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배터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격 차를 판단해 보면 정상 수준이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판단해 보게 된다면 지금 뭐 9만 위안, 8만 9천 위안 수준 대비해서 리튬 가격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여지가 있고요. 저는 10만 위안 전후로 해서 안착이 되게 되면 이제 원자재 수급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손실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원래 원자재는 안정돼야 되거든요. 가격이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10만 위안 전후로 해서 안정이 되게 되면 훨씬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러우 전쟁도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죠. 중국 쪽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개선된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서 네.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좀 이제 배터리 셀사들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LN솔에 대한 평가를 했을 때 가격의 흐름을 보게 되면 23년도에 60만 원 찍었다가 이 종목이 26만 원까지 빠졌죠. 그리고 최근에 한 54만 원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4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숫자로 말씀드린 60만 원, 23년도에 고점, 이제 상장해서 얼마 안 됐을 시점입니다. 60만 원에서 26만 원까지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주 강했죠. 이게 26만 원에서 더블을 치면서 50만 원 수준까지 올라갔다 44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른 이제 소재사 흐름에서는 23년도에 굉장히 가파른, 특히 이때 소재사들이 강했어요. 그 셀사들은 이때 크게 23년도에 주가 반응도가 크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 수준에서의 가격차를 보이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ESS라는 부분이 앞으로 추가되게 되어진다라면 그때 50만 원 수준에서 상장이 되었었는데 60만 원 수준은 당연히 넘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는 점진적 개선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이라면 이제 그 당시에는 ESS라는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의 앞으로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까지 주가 상황에서의 개선이 되어지지 못한 부분은 뭐 유상증자라든가 기타 등등 주가 올라가기 약간 저해되는 요인들의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던 부분들이었고요. LN솔이 ESS에 대해서 강자라고 한다면 SDI는 전고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SDI는 그간에 사업 확장을 크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셀사들이 지금 상승의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해외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죠. 해외 시설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해외에서 조달을 받아서 시설 투자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달 비용, 금리 비용,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조금 20조가 좀 넘는다고 그래요. 3, 4 합치게 되면 SK가 가장 크고요. 뭐 이런 형태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되는데 SDI 같은 경우에도 전망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움츠려들었는데 이제는 좀 개선이 되어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지지 않을까. ESS는 조금 약하지만 전고체라는 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부각이 되어질 때는 또 강점을 가지고 주가도 개선되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2차 전지의 또 다른 부흥이 ESS에서 나올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ESS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이 수주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접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 LN솔 기준으로 해서 ESS 부분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0%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부각은 많이 되는데 실제 매출단에서의 그 파이를 따져보게 되면 크지 않거든요.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LN솔의 매출이 대략 한 25조 원이 됩니다. 올해 ESS 부분의 매출이 한 3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10% 좀 넘을 겁니다. 내년에는 5조가 되고 내후년에는 8조가 된다. 계속 2배 성장을 하는 시장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아직까지는 전체 한 15%, 10% 뭐 이 내외에서 매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뉴스는 많이 나오는데 매출 기여도가 아주 크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ESS에 대해서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AI이고 전력이지 않습니까? 두 가지가 이제 시장의 큰 화두이지 않습니까? 전력 소모가 많은 AI 데이터 센터에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지 이 부분입니다. 원전을 지어야 되는지 뭐 등등등등에 대한 해서 전력기기 업종의 주가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의 그 전력 기반으로 한 그 생산을 하는 원전이 대부분 저기 동남부 쪽에 다 동해안 이쪽 남부 지역에 다 이쪽에 원전이 있습니다. 서쪽에도 영광 쪽에 이제 한빛 원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이쪽에 동쪽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평택까지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송전 시설을 400km를 세우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가 들까요? 송전 시설을 지상으로 놨을 때 지하로 들어가면 돈이 더 많이 들죠. 왜냐면 설비 비용도 있겠지만 땅을 매입하는 비용도 있으니까 1km 송전 시설을 설치하는데 100억이 든답니다. 80억에서 100억. 지하는 250억. 그러면 400km를 놓게 되면 4조 원이 들어가죠. 와, 어마어마하죠. 물론 이제 기존에 있는 송전 시설에 대한 설비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전력 수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새로운 송전 시설을 설치해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반해서 그래서 SMR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SMR은 지금 당장 개발되어질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원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요. 저기 동해안 쪽에서 원전 생산하고 이걸 차량으로 보시면 10톤 카고 트럭에 큰 이 박스형으로 돼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여기다 딱 실어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평택 크러스트에 이 기중기로 해서 딱 놓고 여기 전력을 쓰게 되면 1조 원이면 보통 원전 한 기가 생산하는 전력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4조 원의 송전 시설에 대한 비용을 커버할 것이냐. SMR 한 기 설치하는데 4조 5조 원이 들거든요. 뭐 지금 당장 기술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그것도 아직은 현실화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면 단순하게 원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송전 시설을 짓는 비용 대비해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대체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게 더 가성비가 높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쓰임새가 앞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고요. 이건 국내의 문제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테슬라에서 왜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계속 수주가 있을까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디 사막이든 황무지든 여기에 송전선을 깔 수가 없어요, 비용이. 그래서 슈퍼차저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근데 저기 황무지에 송전선을 깔아서 거기에 전력 충전소, 자동차 전력 충전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에너지 저장 장치를 갖다가 놓고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것. 이런 수요가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이런 수요가. 아직은 차에 한해서 에너지 저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이런 형태로의 데이터 센터 옆에는 에너지 저장 단지가 생기는 이런 비용 대비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이제 그 확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업종이 단순하게 전기차 생산 판매 대수로 인해서 이 업황의 개선이 나타난다라고 이제는 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이제 확장을 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의 돌파구가 ESS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좀 배터리 소재사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스코 홀딩스가 글로벌 리튬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호주와 아르헨티나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다시 새로운 각도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배터리 기업 중에서 가장 그 시장 파이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 중국 기업들이죠. CATL이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중국 전기차 생산과 판매가 많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막 확장하고 커 나갔을까요? 물론 이제 그 이유도 굉장히 크죠. 중국 내 수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한 30% 정도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밸류체인을 다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산을 가지고 있고요. 재련을 하고요. 생산하는 하나의 밸류체인이 완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가장 강점이고요. 그래서 이 CATL이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 3사 플러스 소재사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략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자릿수입니다. 4%, 5%입니다. 와, 너무 낮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 그러니까 소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원자재 공급해야죠. 외국까지 사와야죠. 재련해야죠. 국내에서는 또 환경 문제 때문에 재련할 만한 그 상황이 안 되고요. 또 해외에서 재련을 해야죠. 또 가져와야죠. 이 각각 중간 마진을 다 차지하는 상태에서 이거를 가져와서 만들게 되면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방금 이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포스코 그룹은 이 밸류체인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이거든요. 재련을 할 수 있죠. 이게 아직은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저기 그 남해안 쪽에 이제 재련 관련해서 생산 시설을 뭐 만들고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광산도 확보하고 있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라는 이제 그 생산 그 기업도 가지고 있죠. 포스코 그룹은 이런 밸류체인이 다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놓고 판단해 보면 가장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 아닐까. 중개 기업을 판단해 요 이제 이익 구조가 이제 개선이 되어지겠죠. 이제 점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스코 홀딩스를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업종의 종목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은 5%밖에 안 됩니다. 95%가 철강 재련 관련 사업을 하는 매출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 자체를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기사만 보면 포스코 홀딩스가 어디 광산에 어떤 뭐 투자를 했고 광산을 가지고 있고 재련을 하고 뭐 이런 내용에서의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에 대한 구성비를 보게 되면 5% 내외거든요. 다만 이제 지분은 포스코 퓨처엠 지분 거의 상당 부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각 계열사의 지분은 이제 그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계열사의 그 2차 전지 관련 사업에 대한 이익은 공유하나 자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소재 산업에 대한 자체 매출은 5%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주가 부진은 아무래도 이제 철강 산업이 최근에 그렇게 원활치 못한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세 영향도 있고 뭐 이런 부분, 이런 영향에서의 내용이 아닐까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이 개선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의 주가들, 종목들이 앞으로 관심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가 굉장히 매력 있는 구간에서 현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비단 2차전지로 국한되어서 포스코홀딩스의 평가로 보는 게 아니고 경기 부양에 대한 경기 민감주로서의 가능성을 두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좀 더 바라보는 게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북미 응급제 사업과 ESS용 양극재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배터리가 자동차,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게 다라고 해요. 당연하겠죠. 모터하고 배터리 빼면 전기차는 없으니까. 차체만, 프레임만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배터리에서 양극재가 30%고요. 그러니까 비용 면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음극재가 15%입니다. 배터리가 전체 50% 가까이 되는데 전기차의 그 비용 면에서 이 배터리 내에서 구조를 보게 되면 양극재가 30%, 음극재가 15%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기존의 소재사이면서 양극재, 음극재, 그러니까 양극재 부분이 조금 포지셔닝이 크긴 한데 음극재 부분으로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가져가는 부분은 아까 밸류체인 말씀 드렸다시피 포스코 그룹의 전체적인 밸류체인의 정상화, 그러니까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매력적, 그러니까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주가 상황에서의 흐름도 판단해 보게 될 때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에코프로 그룹이 이제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투자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차별화를 만들어내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켈이 아까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니켈이 이제 전기차에서 또 차지하는 비율이 한 30-40% 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LCM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는 니켈 부분이 이제 뭐 감소하기도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알루미늄 대체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긴 한데 이 기사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내용은 광산에 대한 그 소유권 뭐 매입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재련 시설을 또 인도네시아에 지었다라고 하죠. 국내에서는 이 재련 소재에 대한 재련을 짓기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이걸 수입하고 하는 게 뭐냐면 환경 오염에 굉장히 이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각종 약물로 계속 거르고 하다 보니까 이 약물로의 이제 그 히토류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환경 오염에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내에 이제 재련소를 설치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재련소까지도 에코프로가 이제 수직 계열화하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의 광산과 재련소를 이제 인수했다라는 부분은 뭐 의미 있죠. 좀 전에 아까 CATL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원가 구조 측면에서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쪽은 여기 사오고 이쪽은 여기 사와서 이걸 결합해서 만드는 구조로 진행하게 되면 이익률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자체 그룹 내에서 수직 계열화, 밸류체인을 하나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에코프로 그룹도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사이자 뉴스이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LNF 최근에 이상한 그러니까 2차전지를 좋아하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이상한 부분을 혹시 못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뭐 몇 년 전에 2차전지 업종을 하면 최초의 셀사의 움직임보다는 소재사의 움직임이 두드러졌고요. 그리고 탄력적인 거는 주변주들이 굉장히 탄력적이었어요. 엔캠이라든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가 또 뭐 무지하게 많지 않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들이 소재사보다도 이 소재사가 먼저 움직이면 주변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근데 최근에 어떠한가? 일부 셀사와 이 제한적인 소재사 세계 외에는 안 움직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압축 과정입니다. 시장이 성장하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초기 시장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관련만 돼 있으면 다 그 카테고리로 다 주가가 움직입니다. 근데 한 단계 시장이 침체를 거쳐서 다시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서는 압축되어진 핵심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로만의 주가 상승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에 대한 앞으로 주가 전망치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포퓨, LNF, 에코프로 BM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이제 탄력도가 조금은 다르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저점 대비 상승이 에코프로 BM이 8만 원, 18만 원. 뭐 2배 조금 넘죠. 포스코 퓨처엠이 10에서 25만 원. 2배 조금 넘죠. LNF가 5에서 15. 이건 3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차, 2배 반이냐 3배냐의 차이는 있는데 상승률 자체로 따져보게 되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를 이제 가장 강한 탄력주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에코프로가 최근에
강한 탄력을 보여줬지만 이것도 2배입니다. 5만 원에 10만 원. 그러니까 상승의 폭은 거의 비슷해요. 요 사사가 비슷하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낫다라고 판단해서 접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다. 거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다음으로는 이제 방금 말씀 주신 LNF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부 분들은 LNF가 위에 말씀 주신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에 비해서 뭔가 그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때문에 최근 8분기, 2년 반 동안 8분기가 넘는 기간 동안 적자였습니다. 이 재고 LNF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양극재 부분에 이제 그 테슬라와 연계된 납품사였고요. 이제 메르체를 보면 LG에너 솔루션에 납품해서 LG 솔루션 테슬라에 납품하는 요런 구조로 되어진 LNF였는데 이 회사가 가장 타격이 컸던 게 뭐냐면 원자재 그러니까 LNF는 자체적으로 그룹사 형태가 아니고 에코프로 그러면 계열사 형태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물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추진했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이제 원자재를 미리 땡겨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자에 대한 누적 적자를 가세시키는 데서 큰 요인이었어요. 이 회사가 납품을 잘해요. 규모는 나옵니다. 근데 적자예요. 이게 이제 투자 관점으로 보실 때 고질적인 적자. 왜냐하면 8분기, 2년이 넘게 적자였으니까 다른 소지사들은 지금 한 3개 분기? 3개 분기 정도 적자였다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LNF는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주식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때 이게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재무적 불안정성.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리튬 가격이 정상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수준이 지금 가격입니다. 1년치를 먼저 이렇게 그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적자 부분은 다 지금 손실평가액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이제부터는 그 부분이 손실로 계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이익치의 개선도가 조금 더 이전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소멸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리튬 가격이 낮았었던 게 오히려 지금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정상.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HMM이 그 법정 관리 들어가고 이런 게 뭐냐면 그 운임지수를 현대상선이죠. 이게 이제 과거에 2008년, 2007년 뭐 이럴 때 주가가 굉장히 높았다가 주가가 이제 곤두박질 치고 채권단에 넘어갔던 이유 자체가 무엇이냐면 세계 경기가 호황이기 때문에 운임지수라고 하죠. BDI. 이거를 이제 중개를 해서 컨테이너선을 미리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운임지수라는 상품을 미리 사야 됩니다. 이거를 미리 5년치, 10년치 또는 몇 년치 높은 가격에 미리 땡겨서 사놔버렸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내리고 나서 이제 그 손실이 나는 거죠.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회사가 법정 관리로 들어간 채권단에 넘어간 계기가 되었거든요. LNF가 긴 흐름은 아니지만 뭐 6개월, 1년치의 물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만 유양까지 올라가던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높은 건 알겠지만 공장을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가격의 물량을 확보했던 것들이 손실로 계상이 되었고 이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가격이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손실 계상에서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흑자로 전환되는 상황이 되고 앞으로는 재무구조 측면에서 상당히 유연한 형태의 데이터가 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LNF 하면 테슬라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라고 많이 인식을 하는데 앞으로 좀 로봇 산업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SI 얘기를 했었죠. 이제 로봇 산업이라고 하면 이제 배터리와 연관돼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고밀도 고집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와 로봇에 쓰이는 배터리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에 쓰이는 배터리 판을 뜯어보게 되면 우리가 건전지 형태된 거를 한 3,000개 정도 밀집해 놓은 거거든요. 건전지 모양으로 이 원통형으로 된 거를 이렇게 쌓아서 박스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전기를 뽑아 쓰는 겁니다. 근데 로봇의 전력 장치를 보게 되면 비슷하긴 한데 형태는 비슷하긴 한데 등에 부착되어 있는데 작죠. 판이 요만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등에 로봇이 붙어 있는데 이게 보통 한 지금 현재 로봇 산업이 더 크기 위해서는 이게 배터리 산업이 커야 되거든요. 이게 전고체가 돼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지금 있는 배터리 판으로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2시간이 채 안 됩니다. 한 번 충전하면 이 판을 갈아주면 1시간 반? 많이 쓰면 2시간입니다. 얼마 못 쓰네요. 괜히 그것도 많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산업에 로봇을 사용한다 그러는데 뭐 1시간 반마다 교체를 해줘야 돼요. 계속.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산업이 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로봇과 연계된 흐름이고요. 고밀도 고집적이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NF보다는 SAI 같은 회사들이 좀 더 로봇 산업과는 밀접한 관계도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잠깐 LNF를 말씀하셔서 테슬라 얘기를 하셨는데 거의 한 80~90%가 테슬라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해서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향이 굉장히 강한 회사가 LNF이긴 하거든요. 이게 강점이자 또 약점이기도 합니다. 다변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LNF는 이제 LFP 같다는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르죠.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LFP 배터리를, 그러니까 소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최초입니다. 중국 제외하고 보면.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LG에너지솔루션은 내후년부터 양산한 배터리를 LF 배터리를 양산하는. ESS가 LF 배터리가 기본입니다. 그 3원계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차전지는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가격차에서의 어떤 효용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고, LNF는 LFP와 연관돼서 우리가 판단하고, 최근에 주가도 다른 소재주가 2배 정도 상승을 보인 반면에 3배가 올라갔다는 것은 가능성에 대한 부분으로 판단을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단기, 중장기별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단기로 이제 운영하시거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2차 전지를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중장기로 투자하시는 분은 대부분 물려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와 중장기로 제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단기적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2월, 그러니까 당장의 주가가 기간적인 소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의 모습은 아직은 타이밍적으로 좀 빨라요. 앞에 말씀드렸던 18만 원,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프스텍 25만 원, LNF 15만 원의 고점을 돌파하는 주가 상승의 전환점이 만들어지는 시점은 반도체와 흐름이 비슷한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의 주가 상황에서도 반도체가 지난 10월장에서 주가가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종목들도 10월장에서 2차 상승에서의 흐름이 강하게 진행이 됐어요. 동일하게 같이 움직였던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11월장에는 바이오가 움직였고요. 이런 맥락점에서 본다면 반도체와 흐름을 궤적을 같이 하면서 내년 초 정도에 다시 주가가 움직이는 계기의 형태가 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장 어느 정도의 그 핑퐁 흐름에서 왔다 갔다 등락차를 보여주겠지만 저점 매수를 노려보는 측면에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매도했다 매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맥락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12월장 등락차를 이용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기 운용 전략 측면에서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또 조정 이후에 그 리바운딩이 좀 세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앞서 핑퐁 하면서 이 등락차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박스 내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 편차를 이용한 단기 매매 측면에서의 매매를 하시던가, 아니면 1월을 겨냥을 해서 저점 매수를 하시던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합니다.